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구학 성적에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센지구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고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선생님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학생들이 어쨌든 해설에 대해서 가장 급할 것 같아서 해설 강의를 쭉 올렸고요. 수업해서 올렸고요. 다만 선생님이 좀 일정이 좀 빠듯해가지고 총평을 그날 같이 찍을까 하다가 총평을 그냥 단순하게 찍지 말고 이번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코로나든가 혹은 뭐 이번에 또 개정이 됐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의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총평, 그 다음에 앞으로 학습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Q&A에서 선생님 커리큘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커리큘럼 진행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요 문항 집중 분석.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전 문항을 이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주요 문항에 대해서 집중 분석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으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이번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시험이죠.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개정된 첫 해에서 보는 이제 평가원의 시험이었단 말이야. 그럼 어떤 수능에서 어떤 방향성을 의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허와 시를 우리가 잘 한번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난이도는요.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면서 굉장히 조금 혼란에 빠지고 좀 멘탈이 조금 안 좋아지고 뭐 이런 학생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려웠죠.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은 빠져있는 천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문제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 천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는 그래도 조금은 평이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된 6월 평가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천체가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천체가 지금 개정된 천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어떤 배우는 내용 입장에서는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은 수월하거든요. 물론 이제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작년 천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는 내용 자체는 좀 더 수월하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수가 조금 나쁘게 나왔다는 거는 아마도 조금은 지엽적인 손질들이 좀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1등급 컷 기준으로 42점 정도였는데 지금 예상 등급 컷이 한 41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소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까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 계속 들어보세요. 자, 2번. 난이도 높은 문제가 모든 단원에서 출제되었다라고 되는 거 방금 말씀드린 대로예요. 자, 이 연장선상인데요. 천체가 아마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천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1단원, 2단원, 3단원이 다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이 특정 단원에서만 오답률이 높은 게 아니라 골고루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1단원, 2단원, 3단원을 밸런스 있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시는 내용이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기본적으로는 자료 해석 문제, 그 다음에 지엽적인 선지. 자, 이게 6평의 특징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보는 이런 순서거든요. 근데 뭐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꼭 그런 건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닌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내가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짬밥이 좀 되잖아. 내 어떤 노하우에 비춰봤을 때,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조금 난이도가 높고요. 9평이 조금 난이도가 떨어졌다가 수능에서 중간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 이런 경향이 좀 강해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이 지하기 좀 어려웠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바뀔 수 있는 변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역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9평이나 수능에 비해서 다소 지엽적인 선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추세예요. 추세라기보다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좀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했을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조금 있다가 내가 분석할 뭐 9번이라든가 아니면 뭐 완전히 지엽은 아니지만 20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어려웠을 건데 여러분들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조금 이따가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지엽들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료 해석적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고 지엽에만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지? 지엽도 중요해. 그러나 우리 수능에서의 본질은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 자료 해석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6평에서 지엽적인 게 나왔다고 해서 지엽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 정작 수능에서는 자료 해석 문제가 다다다닥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멘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본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잊지 말고 그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지역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EBS 수능 특강에 연계가 많았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12월에 개념 테크트리 개강하기 전부터 내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지금 개정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개정이 됐다는 얘기는 아마도 평가원도 정확히 어디까지를 시험 범위로 할 건가에 대한 약간 혼란스러움과 애매함이 있단 말이야. 항상 개정 첫 해는 그렇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평가원이 올해는 개정 첫 해다 보니까 EBS를 조금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연결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지. 모르겠어. 다른 과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구과학에 한해서는 EBS가 굉장히 연계가 중요해. 그래서 내가 그걸 많이 강조했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커리큘럼 짤 때 개념 테크트리, 그 다음에 기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과거 같으면 여기서 기출 다음에 솔루션 테크트리로 들어가는 이러한 커리큘럼이었는데, 솔텍, 그죠? 솔텍이 이제 심화 강좌죠. 근데 선생님이 올해 OT를 찍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올해는 개정이니까 EBS가 중요해. 그래서 솔텍 나오기 전에 쌤이 EBS 솔루션 가져다 줄게. 그래서 EBS 솔루션이 완강이 이미 꽤 됐죠. 자, 그래서 EBS 솔루션은 조금 빨리 출시하기 위해서 쌤이 개념하고 기출을 조금 더 같이 가져가면서 과거보다는 기출을 조금은 뭐랄까 중요도 높은 문제로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고 EBS를 먼저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 EBS 솔루션, EBS 수능 특강 공부하고 선생님 EBS 솔루션 수업 듣고 이렇게 정리했던 학생들은 그래도 이번 6평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생님이 뭐 전문항을 적중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도 분명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전달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변명은 아니고 우리가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간 정도 온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나름대로 야 여기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여기서는 또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다 설명해 나갈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이 있는 게 이제 이번 6월 평가 모의사의 어떤 특징이었다.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소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지엽적인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역시 뭐다? 자료 해석적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학습 방법 볼게요. 자, 학습 방법. 어이구, 자. 이런 걸로는 NG에 굴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자, 첫 번째 EBS의 중요도를 높게 가져가라. 요거는 이제 방금 총평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원리적인 심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을 확장시켜 자료 해석에 대비해야 된다. 말은 뭐 뻔질나네요. 자, 또 과학을 과학답게 공부하자. 말은 뭐 뻔질나네. 자,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글로써 너희들한테 그냥 뭐 있어 보이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지엽이라는 거 3번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아마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자, 이제 우리가 지구학 원의 지엽을 대체 어떻게 정복해서 수능에 임할 것인가 라는 부분일 거예요. 자, 근데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엽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 기준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두 가지로 나눠요. 왜냐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지엽,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지엽이라는 게 있고 정말 쌤이 생각하는 지엽이 조금은 달라요. 이 지엽이란 말이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유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조금은 그냥 약간 개그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현장생 아이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봤는데 내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개념도 공부하고 기출도 풀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처음 보는 선지가 있어. 지엽이에요. 내가 모르는 지엽이에요. 그지?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건 지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지엽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지엽이 다르니까 여기서 커뮤니티가 잘 안 되는 거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야.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생각하는 지엽은 이건데 여러분들은 학생,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엽이 뭐냐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논리적인 사고의 추론. 우리가 배운 교과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배운 내용을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사고를 이끌어내서 논리적으로 해석할 건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개념을 배웠을 때 이 개념을 단순 암기식으로 빨리빨리 정리하기보다는 이 개념에 대한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엽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엽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다 지엽으로 치부하니까 우리가 기본 개념을 배웠고 지엽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막 지엽을 자꾸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개념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태풍을 공부한다. 그럼 태풍에서 야 태풍은 저기압이고 이 저기압이 지상에선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데 상승기류가 나타나고
얘가 지상에서는 수렴했으니까 상공에서도 수렴이 일어나면 야 얘가 공기가 어디로 가겠니? 이런 문제점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지상에서는 수렴했지만 상공에서는 발산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리적인 접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태풍이 그렇게 된다는 걸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좀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태풍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대기 파트 들어가면서 내가 고기압과 저기압 설명하면서 지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해서 수렴하면 상공에서 다시 발산이 일어나는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되는 열적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원리적인 공부에서 자연스럽게 지압은 체화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지압이야. 이거는 내가 무조건 솔루션 테크 트리에서 여러분한테 만들어낼 거야. 자, 근데 이제 쌤이 생각하는 지압이 있지. 쌤이 생각하는 지압은 이번 6평에서 예를 들면 9번 같은 거. 이건 지압이야, 진짜. 이건 지압이지. 그럼 이런 지압은 어떻게 해야 돼? 해야지. 어떻게 할 건데요? 솔루션 테크 트리에서 내가 이제 6평 봤잖아. 쌤이 솔텍을 일찍 출시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현장 강의로 진행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간고사가 미뤄졌어. 이런 연기적인 부분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커리큘럼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올해는 개정이 됐기 때문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도 의미가 있지만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 개정된 지구학 또 올해 수능이 어떠한 경향으로 어떠한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짚어줘야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6평을 봐야 선생님도 6평에 대한 어떤 기조를 보고 여기서 방향성을 찾아서 솔루션 테크 트리에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내가 나갈 거란 얘기지. 근데 6평도 보지 않고 선생님이 예측해가지고 솔루션 테크 트리 교재를 만들어버리면 이게 방향성이 자칫하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솔루션 테크 트리가 8월 초에 출시가 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거 내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알겠지? 그럼 이거는 지구학에서 지압이라는 내용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요. 지구학은요. 마치 양파 껍질 같아. 까도 계속 있어. 아, 나 지압 정리했어. 근데 또 무슨 모의고사 봤더니 또 모르는 게 나와. 또 봤더니 또 모르는 게 나와. 계속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정말 나올 만한 지압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눈이 사실은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선생님이 정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내가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선생님 믿습니까?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언제 봤다고 쉽게 믿습니까? 그리고 쉽게 믿으면 나중에 사기당해요. 알겠지? 선생님을 믿지 마세요. 나만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을 모르면 믿지 마세요. 그러나 들어보세요. 듣고 판단하는 거죠. 듣고 판단하면 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 느낄 거라고 선생님은 자신합니다. 알겠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럼 다 적중시킬게. 이건 진짜 또 사기꾼이죠. 그러나 적중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분석할 거고요. 알겠죠? 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 요게 바로 이제 2번하고 3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압들은 선생님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다뤄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번 6평 보고서 이 지압적인 문제 때문에 혼란을 갖고 멘탈 약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지? 우리가 틀렸어. 그러나 수능은 아니었어. 그럼 이제부터 이런 내용도 알아가야겠구나.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또 남은 정리하는 거고. 그래, 내가 틀렸어. 그래, 다음에는 맞추자. 이런 마인드로 넘어가야 되지. 여러분들이 하나 막 이런 거 틀렸다고 해서 덜컥 막 겁이 나가지고 나는 지금 이거를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왜 나온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지. 알았지? 중요하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 다음 4번. 난이도 높은 모의고사. 문제를 대하는 자세. 마지막까지 정리가 중요하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6평 대비 모의고사, 식센스 모의고사 시즌 1을 출시를 했거든요. 물론 6평 대비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출시한 시즌 1, 식스센스 모의고사 시즌 1은요. 궁극적으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예요. 출시일이 6평 전에 나온 것 뿐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시즌 1을 선생님이 출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물론 대다수의 반응은 굉장히 좋은 칭찬이 많았죠. 퀄리티 쩐다. 자, 내 말로 이야기. NG 아니에요. NG 내시면 안 돼요. 알겠죠? 퀄리티 쩐다. 작년, 재수생 입장에서는 그런 말도 하죠. 작년 수능을 본 듯한 느낌이었다. 그만할게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 자신있게 나는 이번 모의고사를 만들면서 정말 밤을 새서 내가 문제 다듬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모의고사를 만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 모의고사를 풀어본 학생들 알겠지만 선생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근데 개 중에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모의고사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자, 야 춘식 모의고사 풀었어. 30점 나왔어. 야, 뭐야? 나 짜증났어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문제를 대하는 자세.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만약에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6평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만든 사설 문제가 나간 문제가 바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나갔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고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춘식이 얘 포인트 못 맞추는데 뭐 지엽이야? 이런 거 나와? 본인이 판단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누가 판단하는데요? 쌤이 판단하죠. 아까 쌤 믿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쌤은 전문가니까 믿으라는 말씀 안 드리지만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이 최소한 시험에 안 나올 거를 갖다가 문제를 우리한테 주진 않겠구나. 그 정도는 믿어도 돼요. 알겠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도 대하는 자세. 내가 모르니까 알아가야지. 라는 자세가 중요하지. 문제를 풀고 짜증나고 어려워서 안 풀린다고 해서 야, 이건 안 나올 거야 설마.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한 자만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제 고3 학생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비판하는 게 아니야. 비판이나 비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깨닫기가 힘들어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니한테 야 공부 열심히 해라 나중에 후회한다 라고 하더라도 뭐 중요한 건 알겠지만 뭐 어느 정도까지 뭐 그게 중요한지는 잘 몰라요. 우리 와이프만 하도 그래요. 와이프가 맨날 잔소리 하면은 야, 너 남편이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돈 버는지 너는 알아? 그럼 이제 우리 와이프는 뭐 합니까? 그럼 당신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서로 몰라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얘기가 좀 딴 데서 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갈등이 생기고 왜 싸움이 나느냐? 그건 바로 뭐냐면 상대방의 상황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직접 경험해보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내가 정말 막 육아를 막 해보면 그래 와이프 정말 힘들겠구나. 우리 와이프도 내가 밖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 벌려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우리 남편 정말 힘들겠구나. 이렇게 하면 싸움은 안 나거든요. 자, 얘기가 싼 데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고3 아이들은 아직 수능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죠? 고3이 처음이잖아,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모의고사만 딱 보고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자만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문제 던지면 야, 이런 거 돼? 나 그래도 이래봬도 무시하지 마. 나 교육청 모의고사 1등급이야. 근데 이런 문제까지 풀어야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6평 봤더니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깨닫는 게 있잖아요. 반성하셨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값진 경험했잖아요. 그럼 우리 수능 향해서 달려가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열심히 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요, 현장에서 어떤 학생들이 질문을 딱 했을 때 이 질문을 보면 얘는 수능 잘 보겠구나, 얘는 조금 힘들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조금 거만한 학생들. 선생님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내가 어쨌든 이 문제를 몰랐고 틀렸으니 이거를 어떻게 배워갈까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대부분 선생님 강대 수업을 하니까 강대 재종반 아이들이 그런 경향이 강해. 그것은 강대 재종반 아이들이 고3 학생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능력 있거나 머리가 좋거나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들은 한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떠한 문제를 떨어져도 그 학생들은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지. 이제는 우리 고3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6평을 선생님이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막 내가 내 모의고사로 냈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들이 막 춘식아 문제 이게 뭐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걸로 낚시 걸면 되겠냐?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걸 이렇게 내면 되겠냐? 그런데 평가원에서 이거 나오니까 어때요? 딱 이렇게 되죠. 지금 지난주에 내가 현장 강의했더니 학생들이 갑자기 공분을 줬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왜? 이제 시험이 어려웠거든.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 되는 거야. 이제 깨달으면 되는 거야. 아직 우리 수능 본 거 아니니까. 자, 어디가 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자꾸 이제 뭐 반성만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바꾸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리가 중요하다. 이 말은요,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진도 계획표인데요. 조금 바꿨어요. 선생님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대체 어떻게 내가 해줘야 더 많이 이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서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자, EBS 솔루션 수능 특강
완강했어요. 식센스 모의고사 시즌1 원래 출시 안 하려고 했는데 출시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월 달에는 선생님이 현장 강의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때 기말고사가 껴있어서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부터 현장 강의가 다시 재개강이 되고 8월 초부터 솔루션 테크 트리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1단원, 그 다음에 2단원, 3단원이 분권화돼 있어요. 혹시라도 작년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알겠지만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이 각 권당 나오고요. 각 권당 이 1단원, 2단원, 3단원이 EBS 솔루션하고 형식은 비슷해요. 핵심 내용 정리하고 심화 내용 정리하고 토픽 있고 OX 쭉 달리고 거기서 지엽도 정리하고 논리적인 지엽 가져가고 추론하고 그 다음에 쌍둥이 문제, 준킬러 혹은 킬러급의 쌍둥이 문제, 자료 해석 문제, 지엽적인 문제 쭉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테마별 수업인데 EBS라고 하는 이 솔루션은 EBS에 한정돼서 선생님이 출시가 됐다고 한다면 이 솔루션 테크트리는 역대 기출 중에서 나올 만한 것들 중요한 어떤 자료 그 다음에 올해 수능 특강 다시 반영 올해 수능 완성 반영 그 다음에 과거 EBS 중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요.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게 되면 정말 자신감 많이 생길 겁니다. 뭐 이 수업 들으면 만점 맞아요? 아, 얘가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선생님 별명이 논리적 지엽이거든. 논리적 지엽. 그러니까 이 논리적 지엽이란 말이 이런 말을 탄생시킨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논리적 지엽은 아니고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원리적인 공부.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정말 지엽적인 거다. 그런 것들은 내가 말을 할 거야. 얘들아 이건 좀 지엽적인데 알아두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지엽과 자료 해석을 둘 다 가져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원래 커리는 여기서 파이널 그냥 모의고사거든? 파이널 모의고사인데 과연 9월 넘어가고 10월 넘어가고 수능 다가올 때 정말 모의고사만 보는 게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길인가? 인강 학생들한테 정말 이제 모의고사야 파이널 모의고사야 몇 회 딱 내고 해설 강의 딱딱딱 찍어가지고 해주는 게 과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까?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서 아 그래 올해는 아이들한테 마지막까지 정리를 좀 더 해주자. 정말 모의고사만 보지 말고 문제풀이도 하고 계속 중요한 것을 더 정리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요것을 파이널 테크트리라고 해서 요거를 역시 교재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면 올해 6평 그 다음에 올해 9평에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되는 주제들 그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할 거고요. 정리를 해가지고 뭐 1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주상절리 있었어. 그럼 주상절리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엽적인 것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변형 문제 관련 있는 변형 문제 풀고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교재 뒤에는 선생님의 파이널 모의고사가 같이 딸려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만 냅다 보는 수업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정리하고 다시 실전 감각 키워서 모의고사 보고 또 안 된 부분 정리하고 이렇게 자꾸 쌓아가야 여러분들이 지구학 성적을 올해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커리큘럼 혹시라도 궁금한 학생들은 잘 한번 봐두시고 학습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세 문제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18번,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20번 문제 이런 순서로 심층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설 강의 찍었을 때는 전문항을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지나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이 세 문제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궁금증이 좀 많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단 18번 문제는 이제 태풍 문제죠. 자, 태풍 문제인데 문제 조건에 자 우리 북방부라는 가정이 있어요. 조금은 선생님이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볼게.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일단 여기가 이제 적도가 이렇게 있잖아. 위도 0도 적도가 있고, 자, 여기는 30도 N이라고 할게. 또 여기는 어디냐면 60도 N.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남방부도 잠깐 얘기를 해보면 남방부도 여기가 이제 30도 S가 있고 여기는 60도 S가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자 0에서 30도 사이에서 여기서는 북동 무역풍이 불고요.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이렇게 붑니다. 자, 마찬가지로 남방부 같은 경우도 남방부 바람도 꼭 기억해 둬야 돼. 자, 0에서 남방부 30도 사이에서는 자, 약간 남동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북서 편서풍이 이렇게 부는 모양이에요.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여기서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계속 불다 보면 태풍은 원래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도의 남녀를 고위도로 수송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잖아. 자, 뭐 갖다 할까요?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 나는 이제 저희도의 남녀를 고위도로 수송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북동무역풍이 요놈아 어디 올라와? 아파. 요놈아 어디 올라와? 아파. 어디 올라와?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북쪽으로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느린 속도로 이쪽으로 이렇게 북동무역풍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북서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전향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향점에서 매우 느린 속도 혹은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있다가 여기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 빠른 속도로 이동해 가는 게 일반적인 태풍의 어떤 포물선, 어떤 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 경로. 자, 근데 여러분들 남방부도 집중 분석이니까 좀 선생님 자세하게 시간을 좀 써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방부도 태풍의 이동 경로가 있어요. 남방부는 오히려 여기가 저희도고 이쪽이 고위도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때리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향이 나타나요. 물론 이제 남방부에 대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약간 이제 갈매기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태풍의 진행 경로가 이렇게 대칭적입니다. 알았지?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북방부라고 문제에서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일단 태풍의 진행 경로가 이거 아니면 이거야. 둘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교과과정에서 배운 내용이 뭐가 있냐면 항상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니까 이 열대 저기압은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그래서 열대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우리는 뭐를 배웠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태풍이 저기압이라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은요.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은 이 태풍 자체의 회전 방향과 태풍의 진행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서 여기는 풍속이 더 세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무슨 반원? 위험 반원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지? 그럼 여기도 이쪽이 태풍의 진행 경로하고 그 다음에 태풍의 회전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여기가 위험 반원이 될 거란 말이야. 자, 이쪽은 안전 반원이지. 그럼 쌤, 남방부는 어떻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주의할 점은 우리가 전향력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아, 남방부에서는 저기압이 오히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 전향력이 반대니까. 그럼 얘는 저기압, 열대 저기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오히려 시계 방향으로, 얘들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겠지.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험 반응이 어딜까요? 태풍의 진행 방향과 태풍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는 곳이 위험 반응이 될 테니까 자,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도니까 여기가 위험 반응이야. 그지?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갈 때는 자, 얘가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니까 여기가 무슨 반응이야? 위험 반응이야. 됐어? 그래서 자, 이 남방부 같은 경우는 참고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태풍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왼쪽이 위험 반응이 돼. 남방부 같은 경우는. 알겠지?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얘도 오른쪽이고 얘도 오른쪽인데요. 남방부는 태풍의 진행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진행 경로에 대해서 왼쪽이 위험 반응이 되는 거야. 진행 방향에 대해서 따질 때는. 이랬니? 자, 어쨌든 간에 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이 문제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Q&A를 직접 많이 달잖아. 그 이제 그런 질문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좀 꼼꼼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조건은 왜 있냐 이거야. 자, 보면서 그래 나도 그거 궁금했어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틀렸다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등압선은 태풍의 이동 방향 축에 대해 대칭이라고 가정한다. 이 말이 왜 있냐 이거지. 이 말이 있다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태풍의 위험 반원, 여기를 안전 반원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실제로 위험 반원에서 풍속이 셌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 반원에서 풍속이 센 것은 등압선의 간격이 더 조밀했기 때문에 풍속이 센 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람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차가 클수록 풍속이 세기 때문에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할수록 풍속이 세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저 조건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자, 대칭이다. 얘가 진행하는 이 축에 태풍의 이동 방향 축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등압선이 간격이 양쪽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쪽과 이쪽의 등압선의 간격은 똑같은데 간격은 똑같으면 기압차는 똑같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은 원래는 풍속이 같았어야 해. 그런데 위험 반원은 태풍의 회전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풍속이 더 셌던 거야. 여기가 기압차가 더 컸기 때문에 셌던 게 아니야. 이것을 평가를 해서 제시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태풍의 중심은 얘들아 태풍의 이동 방향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등압선은 대칭이라고 가정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약간 이렇게 가야지 이쪽과 이쪽이 대칭적인 구조를 갖지 않나?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도 40 있고 40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조건이 나온 이유는 위험 반원에서 풍속이 센 것은 태풍 진행 경우에 오른쪽에 등압선의 간격이 좁아서가 아니었고 간격은 똑같은데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이 일치했기 때문에 풍속이 세다는 것을 가정한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양쪽이 등압선은 대칭인데 딱 봤을 때 여기는 5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풍속이 센 곳이니까 결국 태풍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태풍 진행 경로에 오른쪽에 위험 반원이 됨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얘가 이렇게 진행해 버리면 오른쪽에 위험 반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잖아. 여기도 50인데 여기도 5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선지를 잘못 이해하고 문제 풀리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됐지? 어쨌든 여기는 북방부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야.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결국 양쪽이 등압선의 간격은 대칭이라서 기압 차이는 동등하지만 이쪽은 위험 반원이기 때문에 풍속에 더 세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의도였고요. 그래서 요거는 북동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북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틀렸어요. 두 번째, 태풍 중심 부근의 해역에서 수온약층의 차가운 물이 용승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선지를 고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됐겠지만 선생님이 조금 더 심도 있는 수업을 좀 더 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은 거니까 이쪽을 잠깐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위에서 바라본 그림을 봤을 때 태풍 자체가 열대 저기압이잖아. 그지? 열대 저기압이야. 그랬을 때, 자, 위에서 바라본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이제 밑에 해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 해수면 위에서 열대 저기압 태풍이 이렇게 있는 상태야. 그죠? 그러면 열대 저기압 태풍은 북방부 기준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아까도 얘기했고 저기압이니까 그럼 각각의 접선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어. 맞지? 그럼 각각의 접선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도는 게 이제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야, 북방부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그지?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북방부에서는 평균 해수가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으로 이동해야 해. 그래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것은 해수 입장에서는 발산인 거야, 해수 입장에서. 알았지? 그럼 물이 빠져나가. 그럼 얘를 단면으로 잘라서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여기 저기압 중심이 있는 이 부근에서 해수면은 이렇게 낮아질 테고 그죠?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면 여기서 차가운 해수가 위쪽으로 올라오는 용승이 강해지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저기압 용승이라고 교과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거지. 그럼 찬 해수가 위에까지 표면까지 많이 치고 올라가니까 얘가 자 혼합층이라고 하는 것은 수온이 일정한 층이잖아. 수온이 일정해. 일정해. 근데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찬 해수가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수온이 일정하게 따뜻하다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지게 되는 거야.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다라고 표현하지 보통. 그지? 여기서 갑자기 조금만 가도 차가워지니까. 됐어? 그래서 이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해수면과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나. 수온약층의 경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 자체를 수온약층이라고 봐도 좋은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는 찬 해수가 있게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니은 선지부터 해결할게요. 태풍의 중심 부근의 해역에서 수온약층의 차가운 물이 용승한다. 이 말이 이제 맞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봐봐. 좀 다시 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해수면 높이가 선생님이 낮아진다라고 그림을 그린 것은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여기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용승이 일어나고 이것은 다 맞아. 다 똑같아. 근데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열대 저기압이야. 열대 저기압은요, 굉장히 기압이 낮아. 중심 기압이 굉장히 낮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압 효과에 의해서 여기를 누르는 압력하고 여기 태풍이 있다고 했을 때 태풍의 중심부에서는 기압이 낮으니까 여기서 해수면을 누르는 기압이 작아서 여기는 기압이 작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압 효과에 의해서 이 물을 이렇게 당겨 올리게 되는 거야. 기압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구 밖으로 나가면 우주 공간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기압이 없으니까, 공기가 없으니까 사람 몸이 부푸는 것처럼 여기는 누르는 힘이 강한데 여기는 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요거에 누르는 힘이 약해서 해수를 이렇게 당기는 효과가 발생해서 실제로 태풍이 발생했을 때는 해수면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명쾌하게 설명을 하려면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에크만 수송의 효과보다 기압 효과에 의해서 물이 더 들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얘가 해수면이 높기 때문에 침강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이 생각하되 결국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기압 효과에 의해서 얘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 얘가 기압 효과에 의해서 올라갔던 것은 여기 해수가 더 많은 양의 물이 모였기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압 효과에 의해서 분자가 거리가 멀어지는 개념으로 약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경우는 해수면은 높지만 용승은 용승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디귿선지 태풍의 상층 공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부분은 자 선생님이 조금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 뭐 선생님이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EBS 솔루션에서 이번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알았지?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내가 이제 보기만 좀 바꿨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 가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표 근처에서 불어 들어오죠. 왜냐하면 열대 저기압이니까. 그지?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 이 공기가 자, 상승기류를 타고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강한 저군형 구름을 만들어요. 자, 그죠? 그러면 여기서 태풍의 눈 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하강할 수는 있어. 이 태풍의 눈 쪽에서 하강 기류가 발생해. 근데 여러분들 태풍의 눈은요. 태풍 전체에 대해서 봤을 때는 태풍의 눈이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하강 기류가 맞지만 전반적으로는 지표 입장에선 불어 들어오고 여기서 수렴이 나타나면 태풍의 눈을 제외한 이 옆에 중심부 부근은 상승 기류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여기서는 다시 모여든 공기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다시 발산에 의해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자 상층은 어떠냐면 오히려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게 되는 거지. 발산이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남반구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지상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상공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겠지. 근데 여기는 북반구니까 지상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 수렴에서 올라간 공기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얘들아 어디 갔어?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 태풍은 남반구에 위치한다라는 선지로 내가 보기를 변형한 문제거든요. EBS 솔루션에서 그러니까 남반구에 위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상에서는 반시계로 불어들어오고 있으므로. 근데 참고로 상공에서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가 확인은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해석 강의할 때 야 이거 짚어줬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다른 현장 강의에서 수업했는데 인강에서 찍을 때 수업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주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면 여러분들이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참고로 요것도 그림을 다시 보면 요게 기압이잖아요. 그지? 아유 미안. 요게 기압이죠. 요게 기압이죠? 그럼 기압을 보게 되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쪽과 이쪽의 기압이 거의 이제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기압은 양쪽이 위험 반응과 안전 반응이 거의 비슷해. 근데 여기서 풍속을 보게 되면 얘는 풍속 최대치가 여기까지지만 얘는 풍속 최대치가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쪽 부분이 무슨 반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위험 반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그래프의 의도도 바로 그런 거야. 결국 위험 반원의 풍속이 셌던 이유는 이쪽과 이쪽의 기압이 많이 달라서가 아니라 태풍의 회전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압은 거의 비슷하게 가지만 풍속이 더 최대치가 높아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가 18번에 대한 선생님이 조금 심층 분석이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인데, 자, 9번 문제는 좀 화가 나죠? 선생님 해설 강의 전문항 풀이하에서도 내가 화가 나겠어요 라고 내가 말씀드렸지만, 자,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 자, 이런 문제는 틀려도 괜찮아. 괜찮다는 말은 그럼 알고 가지도 말고 그냥 버려? 그건 아니고 당연히 평가를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반성을 하고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는 지엽적이구나 알아두면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알았지?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조금은 많이 지엽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타이틀도 지엽적인 문제라고 썼잖아요. 자 일단 볼게요. 가와 다의 은하 중심부의 별들의 회전축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일치한다. 근데 요거 선생님이 해설 강의 찍고서 모니터링을 이렇게 살짝 해보니까 방향을 좀 반대로 표현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는 이 방향을 내가 신경 안 쓰고서 그냥 해설 강의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얘가 이제 나선팔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나선팔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얘가 마치 감기는 것처럼 팔이 이런 식으로 나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회전을 이쪽으로 한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전문항 해설에서는 우리 은하라고 한다면 우리 은하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선생님이 그때 잘 안 봐서 그런 건데 사실은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우리 은하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은하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해설강에서 내가 얘기했던 거는 우리 은하라고 한다면 시계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거기 내가 자막 처리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반시계로 이렇게 도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은하 중심 핵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있는 상태야. 자, 그리고 얘는 세이퍼트 은하야. 세이퍼트 은하는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으로 봤을 때 무슨 은하처럼 보인다? 형태상으로 봤을 때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선 은하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점상으로 보이는 퀘이사입니다. 퀘이사.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합니까? 준항성이라고 그러죠. 준항성. 자, 마지막으로 이 다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전파 은하지? 전파 은하고 얘는 허블의 분류 법칙 에 의해서 얘를 분류한 건 아니지만 가시광선 영역으로 봤을 때 얘는 얘들아 타원 은하처럼 형태상으로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억부터 가볼게요. 가와다의 은하 중심부의 별들의 회전축은 관찰 시선 방향과 일치한다. 자, 선생님이 분석하는 판단 기준에서는 우리가 지구학에서는요 100%란 말을 쓰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체로 일반적으로 자, 하나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토네이도라는 게 있어요. 토네이도. 그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 토네이도가요. 거의 알려지기로는 99%의 토네이도는 북방부에서 전향력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태풍처럼. 지상에서 알겠지? 근데 1% 정도의 토네이도는 오히려 시계로 도는 것도 있어요. 북방부에서. 왜냐하면 토네이도는 태풍보다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도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예전에 이게 교과과정 개정 전에 문제에서 수능 강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북방부에서 토네이도는 지상에서 지표 근처에서 대체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 대체로란 말을 쓰는 이유는 바로 예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세이퍼트 은하가 자 시선 방향과 이 축이 딱 봤을 때 위에서 바라본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 이게 정확히 일치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지. 물음표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얘가 정확히 우리 눈에 대해서 일치하냐, 축이. 얘가 위에서 바라본 그림은 맞아. 그러나 약간 이렇게 봤을 수도 있고, 약간은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였다라고 평가원에서 의도를 낸 거라고 한다면 대체로 일치한다. 라는 말을 쓸 가능성이 더 높았겠지.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기억선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다 알겠지만 이 전파 은하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알았지? 논점을 흐리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이 다에 대한 지엽적인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랬을 때 우리는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일치한다? 와,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한다? 조금은 물음표라는 거지. 그지? 일치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지금 뭐 그림 봤을 때 약간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할 말 없잖아. 그지? 뭐 어떤 추가적인 단서는 없잖아. 그냥 위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건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다를 한번 보자는 거지.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 입장에서 이걸 몰랐을 때 그럼 얘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의 부분에서 우리는 답을 어쨌든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얘를 봤을 때 얘는 다 알겠지만 이 전파 은하 같은 경우는 내가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얘는 타원 은하처럼 형태상으로 보이는데 가시광선으로 봤을 땐 타원 은하고요. 그지? 얘를 전파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뻗어나가는 Z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그지? Z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자 이때 이 Z라고 하는 것은 전파가 나오고요. 혹은 물질도 분출을 합니다. 물질. 혹은 X선 같은 강한 어떤 짧은 파장도 같이 분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이제 전파고. 응? 얘가 이제 분출을 하는데 얘가 분출할 때 얘는 자기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은하 핵 중심에서 이 회전축에서부터 얘가 뻗어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봤을 때 Z가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얘기는 이 은하의 회전축이 뭐 이렇게 반시계로 돈다라고 가정한다면 회전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눈은 이렇게 바라보니까 얘는 확실히 명확하게 우리 눈의 방향과 회전축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예요. 알았지? 핵심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이게 뭐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았지?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선생님이 이제 여기 좀 작지만 선생님 좀 작게 공간이 없어 여기다가 놔뒀는데 여러분들 이제 안 보이는 학생들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 있을까 찾아봤더니 놀라운 거는 이게 수능 특강의 내용 정리에 특이나 정리한 내용 정리에 옆에 여러분들 왜 가로넣기 있죠. 그 밑에 답 있고 그 가로넣기에 이게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이게 가로를 채우는 용어도 아니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 1번 전파은하에 회전하는 원반에서 수직으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의 흐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럼 요게 이제 1번 답이 뭐야? Z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Z라고 하는 것은 전파은하에 잘 안 보이는 사람 나중에 수특 참고해. 전파은하에 회전하는 원반에서 수직으로 뿜어져 나온대. 그럼 회전하는 원반에서 수직으로 뻗어나온대. 그지? 그러니까 회전축에서 이렇게 나란한 방향으로 전파가 뿜어져 나온다는 이러한 지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자고요. 꼼꼼하게 보자고요. 왜냐하면 나오면 대책 없잖아. 그지? 꼼꼼하게 보자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자료 해석을 기본 축으로 잡고 이러한 꼼꼼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다 정리를 하자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솔텍에서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알았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각은하의 중심부의 밝기분의 나누기 전체 밝기. 그러니까 전체의 밝기분의 중심부의 밝기지. 자, 이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문제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중심부의 밝기가 밝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세이퍼트 은하야 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선생님 교재뿐만 아니라 수능 특강 혹은 교과서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화가 나는 게 이제 이런 거지. 차라리 그런 내용을 안 배웠으면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얘가 밝아 얘가 밝아를 판단할 텐데 우리는 이미 배웠단 말이야 얘에 대해서. 근데 퀘이사는 얘가 이제 되게 밝게 보인다라는 밝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 특징으로 많이 안 다루거든.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았던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내가 니들한테 수업을 하는 거야. 야, 춘식이는 잘생겼어. 잘생겼어. 그럼 애들이 잘생기지 않았는데 일단 세뇌를 시키는 거지. 잘생겼어. 계속. 아닌데 쟤 못생겼는데 잘생겼어. 계속 세뇌시켰어. 그럼 얘들은 이제 공부했어. 춘식이가 잘생겼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와? 춘식이 놔두고 옆에 장동건 놔두는 거지. 장동건하고 춘식이하고 누가 잘생겼어? 근데 애들이 장동건은 공부를 안 했거든. 춘식이가 잘생겼다는 거 공부했거든. 근데 정답은 뭐야? 장동건은 더 잘생겼어. 가장 잘생긴 건 장동건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너무 좀 짜증나는 문제였던 거지, 사실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알아두면 되는 거야. 그지? 알아두면 돼. 그래서 교재 어디를 보더라도 세이퍼트 은하가 중심 핵의 밝기가 밝다는 말은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은하를 통틀어서 가장 밝다는 말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거는.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치사해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퀘이사가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어. 어떻게 설명하냐면 퀘이사라고 하는 것은 퀘이사는 이제 은하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책들 같은 걸 보면은 이 퀘이사를 은하라고 표현도 하지만 은하 핵이라는 표현을 써. 은하 핵. 무슨 말이냐면 이 K사는 이 거의 다른 은하 같으면 이게 중심이 되는 건데 얘는 이 자체가 이미 다 그냥 다 거의 다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중심이 있고 은하 핵이 중심이 있고 나머지 여분이 넓게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요 자체가 거의 다라고. 알겠지? 그래서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는 전체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에 비해서 중심 핵이 조금 그나마 좀 작은 비교적 작은 편인데 요거에 대해서 요게 좀 작은 편인데 밝게 보이는 거고 퀘이사 같은 경우는 요 자체가 그냥 전부 다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야. 전체 밝기에 대한 중심부의 밝기래.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퀘이사의 특징은 은하 핵이 거의 다 은하야.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매우 멀리 있어서 어두울 줄 알았는데 되게 밝게 보여. 광도가 매우 커. 그래서 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준항성이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은하였던 거야. 그래서 별이 저렇게 밝을 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전체 밝기에 대한 중심의 밝기는 얘는 거의 1에 수렴해 가는 거란 말이야. 왜? 은하 핵 중심 자체가 이미 거의 전체니까.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지. 이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은 중심핵의 밝기가 밝아서 이 전체 나머지 여분의 밝기를 다 합한 거하고 이 중심핵의 밝기가 거의 맞먹는다. 그러면 얘를 1이라고 하자. 그럼 이 나머지를 1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전체는 그럼 2가 되겠지? 그럼 전체가 2가 되는데 이 중에서 중심핵의 밝기는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한 2분의 1 정도. 얘는
거의 1의 수렴해. 그러니까 얘가 더 커. 이렇게 풀어도 돼. 실제로 핵 자체의 밝기도 회사가 밝고. 알았지?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뭐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냈으니까 이걸 봤을 때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요거는 나가 가장 크다. 가장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맞는 거라고 봐야 하는 이런 문제였던 거야. 가장이라고 했으니까.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 디귿. 다의 Z는 은하의 중심에서 방출되는 별들의 흐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별이 방출되는 Z가 별이 방출되는 거였으면 얘는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부터 이미 Z가 보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쌤이 수업 시간에 EBS 솔루션 하면서 얘기했지, 얘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으로 봤을 땐 타원만 보이고 전파로 봤을 때 얘가 Z가 보이는 거야. 그럼 왜 얘가 전파로 봤을 때 보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과적으로 얘는 전파로 봤을 때 잘 보이는 물질이나 에너지가 많이 있는 거구나.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우리가 별이 방출하는 건 아니다. 별이 방출하는 거였으면 가시광선으로도 보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별의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니은 선지가 정답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20번 문제. 자, 이 문제를 잠깐 한번 봅시다. 우리 엘니뇨 문제였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참 질문을 좀 현장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이러니 저러니 뭐 선생님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심층 분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제 준비를 한 이유가 뭐 그냥 뻔한 일반적인 얘기를 되풀이하기 위해서 내가 심층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 분명히 학생들이 어떤 점에서 어려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집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애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지. 자, 한번 보자. 우리가 그냥 엘니뇨만 그릴게요. 편의상.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그지?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엘니뇨 시기 때는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무역풍이 약해져서 이것 때문에 동태평양의 물이 평상시에 비해서 서쪽으로 운반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동태평양 입장에서는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는 높아져요. 따라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대로 찬 해수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용승이 어떻게 된다? 약해져요. 알겠지? 요 화살표는 지울게. 혹시 헷갈릴까봐. 용승이 약해져. 그러다 보니 용승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여기 수온이 평상시에 비해서 높아져. 수온이 높아지지. 반대로 서태평양 입장에서는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운반이 잘 안 되지? 잘 안 되니까 따뜻한 해수가 많이 안 가니까 평상시에 비해서 수온이 좀 더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해. 그래서 기압 배치가 반대가 될 수가 있고, 원래는 이쪽이 뭐였는데? 저기압이었는데 고기압으로 바뀌고, 원래는 이쪽이 저기압이었는데 뭘로 바뀌어? 아니, 고기압이었는데 뭘로 바뀌어? 저기압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됐지? 자, 그랬을 때, 자, 여기는 저기압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저군형 구름이 많이 만들어질 거야. 근데 쌤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지. 우리가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동태평양뿐만 아니라 중앙태평양까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는 그림이 더 많이 나오긴 해. 어쨌든 간에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 쪽으로 구름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제 어떻게 접근했냐면, 이건 내가 선지 확인은 안 하고 엘니뇨하고 라니냐의 관점에서만 얘기할게. 어쨌든 정답은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 엘니뇨와 라니냐를 찾으면. 그지? 자,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자,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졌는데 문제 조건에서 적외선의 방출량을 물어봤단 말이야. 적외선의 방출량. 근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핵심이었어. 인공위성. 인공위성 중에서 뭐였어? 기상위성이었지. 자, 이것도 헷갈리니까 인공위성은 지우고 기상위성만 가자. 문제 조건이 기상위성이었어. 기상위성에서 관측한, 그지? 적외선 방출량이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 교과 과정에서 생각해 봤을 때 기상위성이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에 감을 잡아야 되냐면, 기상위성으로 우리는 구름의 어떤 분포를 알 수가 있어. 가시광선은 구름의 두께, 적외선은 구름의 높낮이. 근데 낮은 구름은 온도가 높다 그랬고 쌤이, 높은 구름은 온도가 낮아서 적외선으로 봤을 때는 하얗게 센서에서 표현을 해준다 그랬어. 그지?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야. 여기가 구름의 높이가 이렇게 높게 이렇게 형성돼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럼 이제 잠깐 얘기를 돌아가서.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었냐면, 이런 관점으로 생각한 거지. 수온이 높아. 그러면 수온이 높으니까 적외선의 방출량이 많아. 온도가 높으니까. 그럼 당연히 적외선의 방출량이 편차가 양의 값을 가질 때가 엘니뇨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야. 애들이 질문 많이 하는 게 이런 거거든. 자, 근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잘 생각한 거야. 사실 나름대로. 틀렸다고 하더라도 칭찬해주고 싶어 나는.
그런데 우리가 기상위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방출되는 적외선의 양을 측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구름이 막 껴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여기서 에너지가 수온이 높아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름이 많이 껴있고 여기에 수증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적외선은 여기에 다 흡수가 돼. 알았니? 무슨 말이 막힌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가는 여기서의 온도는 상층까지 높게 만들어지는 저군형 구름 때문에 구름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낮게 있는 구름은 물방울이 많지만 높게 있는 구름은 빙정으로도 많이 돼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온도가 낮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올라가는 적외선의 양이 기상위성으로 봤을 때는 평상시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편차가 돼야 된다는 이런 의도가 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잠깐 준비했어요. 선생님 기출편, 개념 테크트리 기출편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 2009년도 평가원 문제를 수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2009년도 6월 평가원이야. 알았지? 자, 이 문제를 내가 좀 수록을 해놨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3월 초순에 해수면의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여기가 수온이 높기 때문에 적외선의 방출량이 많으면 엘니뇨야 라고 생각을 한 학생들은 뭐를 우리가 앞으로 챙기면 되는 거냐면 만약에 평가원에서 정말 그런 의도로 풀라고 낸 문제였다면 해수면을 측정한 이란 말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수온을 직접적으로 탐사하는 방법을 우리는 원격 탐사라고 얘기해. 우리가 현재 교과과정에서는 잘 배우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처럼 우리나라 주변에서 한류가 흐르고 있는지 난류가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적외선이 온도를 감지하기 때문에 자, 수온을 직접 적외선 영상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난류가 흐르고 있구나, 한류가 흐르고 있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원격 탐사는 해수의 수온을 직접 측정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기상위성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원격 탐사하고는 채널, 센서가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최종적으로 상단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다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오는 것은 구름이라든가 수증기, 온실효과에 의해서 막힐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게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갖는 것이 엘니뇨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의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좋아.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학생들 뭐 그렇게 내가 뭐 나무랄 필요도 없고 잘했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 반성을 해보자면 이런 거지. 아, 출제자의 의도를 보자. 우리가 지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헷갈리면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떤 경로로 어떤 논리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까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너희들한테 과연 어떤 의도로 무엇을 묻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라는 거지. 그러면 기상위성이라는 게 눈에 딱 떴을 때 아, 이거는 구름과 연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아갔잖아. 해수면의 수온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원격 탐사. 알겠지? 기상위성은 구름과 관계 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어떤 상황보다는 최종적으로 나가는 애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구 위성, 기상 위성 쪽으로 나가는 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20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다? 아,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냈을 것이라는 것을 자꾸 유추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평가원에서 조금 더 친절하게 이랬을 수는 있어. 조금 더 친절하게 된다면 다음은 기상위성에서 구름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의 어떤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친절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엘니뇨로 판단하느냐 라니냐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답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그래도 20번 문제에서 변별력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런 힌트를 좀 안 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유추해라 이런 문제가 됐던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았겠으나 아니 좋았겠죠. 그죠?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선생님이 솔루션 테크트리 교재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 6평을 반영해가지고 올해 수능에서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